네, 안녕하십니까. 충주 고구려천문고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로서 이 별 강의 해드리기로 했는데 저희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제가 이 동영상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오늘에서야 이 유튜브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근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놓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충주고려 천문과학관 홈페이지 고고스타.kr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이 강좌 카톡방 알림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올리시면은 제가 이 강연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연은 매주 수요일 8시고요. 근데 제가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브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기도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이 유튜브 라이브에다가 유튜브 라이브를 못할 경우에는 거기다 올려주시면 거기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할 땐 당연히 채팅창에다 올려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공유할게요. 네, 뭐 유튜브 라이브 만나는 별박사의 온라인 무료 강연, 재밌는 별자리 여행. 원래 11월 11일 날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12일 날 라이브가 아니라 이 녹화로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고요. 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충주고려천문과학관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하루에 4번, 5번 이 강연을 해드렸거든요. 이번 주도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3일 제가 내리 저녁 시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많이 오시면 제가 강연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밤하늘에서 굉장히 화성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내용에 이번 주 하늘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자, 오늘 강연 내용은 일단은 제가 매주 이 과학창의재단에서 나오는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웹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주 라이크 해가지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올렸던 글이 이번 주 주제는 우리는 화성에 언제쯤 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을까? 가게 되면 언제쯤 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화성에 갔다 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어떤 이 궤도를 따라서 갔다 올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이언스 타임즈 연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태영의 재밌는 별자리 여행, 한 주의 천문 현상과 매주 별자리 하나씩을 골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케페오스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보이는 천문 현상들, 이번 주가 수성을 보기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수성, 이 금성이 달과 같이 있는 새벽 하늘에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성 이야기부터 할게요. 어, 뭐 항상 제가 맨 처음 띄우는 이 화면은 1995년도 이 초에 제가 호주에 가가지고 처음에 남반구 하늘을 보면서 와 놀라고 나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수많은 점들 다 태양과 같은 별이죠. 이러한 별들이 천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것이 은하계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천억 개쯤 이상 있다. 와,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어 한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우리 태양계밖에 없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 너머의 별까지 가려면 한 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도는 우주선 타고 가더라도 10만 년이 걸려요. 그래서 밤하늘은 그냥 밤하늘일 뿐이고 우주는 우주일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이 태양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바로 우리의 지구입니다. 언영자가 이야기했듯이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듯이 밤하늘 우주가 아름다운 것은 바로 지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구가 아름다운 것은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밤하늘의 아름다움도 여러분들이 느끼고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으로서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할게요. 자, 인류는 언제쯤 화성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이번 주에 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근데 화성에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나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장거리 우주선. 장거리 우주선을 Deep Space Transport, DST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사에서는 현재 핵을 이용한 장거리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도가 지금 나사에서 공개한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현재 인류가 만든 탐사선을 가지고 화성까지 가는데 적어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왕복하려면 1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루트도 있고 한데 제가 좀 이따 이제 궤도를 말씀드리겠는데 최소한 우주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 인류가 현재 우주정거장에 사람이 가 있지만 우주정거장은 지구의 자기장 안쪽에 있습니다. 자기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 이런 또 알파, 베타 이런 무서운 그 우주 이 방사능 입자로부터 이 사람들이 막아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구 자기장을 넘어서 달에 가든 화성에 가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만큼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빨리 갔다 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엔진이 필요한데 그런 엔진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핵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해서 나사가 핵을 이용한 그런 장거리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션 영화에 보면 뭐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대한 우주선 나오죠. 사실 그런 우주선 만들려면 수십조 원 아마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문제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기술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성 인류가 언제쯤 갈 수 있을까?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장거리 우주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인데. 근데 사실 이런 우주선을 만들더라도 그 테스트하고 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2020년 이런 우주선 아직 못 만들었어요. 만들고 테스트하는데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는가? 자, 10년까지도 모자랄 것 같죠. 이 작년인가 나왔는데 이 나사의 그 화성 탐사 계획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검증하다 보니까 최소한 앞으로 1, 20년 내에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엔진을 가진 장거리 우주선. 지구로부터 화성까지의 여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 필요하다는 거. 아직까지 없습니다. 두 번째, 가장 힘든 부분은 착륙하는 거예요. 자, 현재까지 화성에 보냈던 탐사선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착륙에 성공한 게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다 실패했어요. 러시아도 실패하고 유럽 우주국도 실패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착륙하는 거예요. 자, 착륙하려면 지구 같은 경우는 대기가 있다 보니까 낙하산을 편다든가 이 공기가 이 공기의 항력으로서 착륙하는 우주선의 속력을 낮춰줄 수가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지구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그만큼 적은 거죠. 낙하산을 편다고 하더라도 훨씬 지구보다 속도 감속되는 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달에서 마찬가지로 역추진 엔진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아폴로 11호가 1969년 달에 착륙할 때 역추진 로켓을 분사하면서 착륙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착륙선 이그로 자체의 무게는 뭐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연료의 무게가 10톤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큰 차 한 대 정도의 그런 이그로가 실제로 무게가 15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무게거든요. 현재 인류가 화성에 착륙시킨 탐사선들의 로봇을 싣고서 한 탐사선들의 무게가 1톤이 안 넘어요. 자, 1톤이 안 넘는 걸 가지고 낙하선도 펴고 마지막에 역신 로켓도 역신 엔진도 분사하면서 착륙을 시키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너무 연료를 많이 가져가면은 그게 너무 힘들죠. 적게 가져가면 적게 분사하면 중간에 땅에 닿기도 전에 엔진이 꺼져버리면 쿵 터져버려가지고 부서져 버리겠죠. 자, 근데 최소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려면 이 탐사선의 무게가 최소한 엄청나게 무겁겠죠. 일단 사람이 최소한 2명 이상은 타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가는데 6개월, 최소한 오는데 6개월. 거기 가가지고 몇 달 동안 있으려니까 먹는 음식의 양도 엄청나겠죠. 자, 우리 보통 얼마나 먹을까요?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먹어서 한 1kg 이상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이 보통 가는데 갔다 오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2년 동안 먹을 거면 365kg. 어휴, 거기다가 1년이면 365kg죠. 그러면 2년이면 거의 얼마예요? 730kg. 거의 1톤 가까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기만 합니까?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물도 마시는데 물론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또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명이 가면 1인당 한 1톤 정도의 음식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4명이 간다. 4명이면 4톤. 근데 달까지 화성까지 갔다 오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혼자 가기 너무 힘들겠죠. 달도 3명이 갔는데 그러면 3명이면 아유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무게를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당연히 역추진도 해야 되겠지만 1%밖에 안 되는 대기의 부력, 공기의 부력이라든가 저항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마지막에 이제 부풀어 오르는 이렇게 열풍선 같은 그러니까 이 풍선 같은 그런 형태의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좀 최소한 단면적으로 넓혀가지고 뭐 낙하산을 펼 수도 있지만 이 공기 저항으로서 좀 속도를 줄이는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일 힘든 게 착륙 기술이에요. 정확한 착륙 기술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은 화성 탐사 어려워지겠죠. 이 사람이 갖다 무인 기계들도 가서 펑펑 파괴되는데 사람이 갖다 잘못해서 착륙 잘못하면 다 죽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륙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려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많은 무게가 갈 수 없다 보니까 화성까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 둘레에다가 베이스 캠프라고 해가지고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르테미스계 미국에서 지금 달 탐사 2024년에 하는데 바로 달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달 주변에다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 만들어 놓고 거기까지 나사에서 오리온이라는 우주선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만든 착륙선을 가지고 내려갔다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아마 화성 탐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화성 탐사도 지구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이 화성까지는 갔다가 거기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가장 힘든 것은 착륙 기술이기 때문에 이 착륙 기술이 정확히 연구되지 않는다면 아마 화성 탐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1톤 이상이 착륙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세 번째. 활동하기 편한 고기능의 우주복이 필요하다. 사실 이거는 화성뿐만이 아니라 달에서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들을 보면 엄청나게 컸었죠.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화성이든 달이든 외부 기압이 거의 없어요. 달에는 아예 공기가 없을 거고 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구에 비해서 공기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기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압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주복을 입고서 적응을 시키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한 고기능의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물론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좀 무거운 거 입더라도 아주 큰 그런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활동에 편한 고기능 우주복 이거는 좀 많이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달에서 이용하는 우주복을 화성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다음 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달에 가가지고는 뭐 달 표면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위에 올라와가지고 게이트웨이에 있다가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튼 화성 같은 경우에 게이트웨이를 좀 크게 아니 베이스 캠프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래 있으면 괜찮고 하지만 내려가 있을 때도 내려가서도 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곳 결국은 주택이 필요한데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에 생각하는 것은 이동식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잠도 자면서
이동식 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커다란 주택 겸용의 이동식 로봇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이동식 로봇입니다. 뭐 거의 이거는 우리가 그 마션 영화에서 봤던 거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달 표면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쉬면서 잘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주택 겸용 로봇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아직은 뭐 개발이 안 된 거고. 자, 뭐 이것이 이제 밤에는 움직이면서 뭐 낮에 움직이고 밤에 움직이고. 근데 낮에 움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이 태양 전지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밤에서는 움직이려면 역시 전지 같은 경우는 좀 핵전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또 할게요, 제가. 자, 바로 이거죠. 전 이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화성 탐사 로봇가 2004년부터 활동하다가 2년 전인가 거의 활동을 멈췄어요. 뭐냐? 태양 전지를 이용했는데 모래바람이 불으면서 태양 전지를 갖다 덮는 바람에 더 이상 이 발전할 수 없다 보니까 멈춰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 선고를 냈다. 거의 15년 동안 활동한 오퍼튜니티 탐사선이 이제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되는데, 최근에 가 있는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성 인류 유인 탐사에 의해서도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핵분열 발전 시스템, 핵전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핵발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핵전력으로서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시스템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통신이죠. 자, 지구와 화성까지의 거리는 올해 가장 가까워졌을 때가 한 6,200만 킬로쯤 됐어요. 근데 가장 멀 때는 거의 뭐 3억 킬로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빛이 1초에 30만 킬로 날아가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빛을 가지고, 자, 3억 킬로라고 하면 30만, 300만, 3천만, 3억. 천초죠, 천초. 천초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이면 60초, 10분이면 600초. 어유, 거의 뭐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거리에 따라서 가까울 때는 뭐 6천만 킬로미터 정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가깝겠지만 30만, 300만, 뭐 3천만.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 화성까지의 통신이 굉장히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저 화성 나가라 오바 하면은 한참 있다가 저쪽에서 여기는 화성이다. 밥 먹었냐? 그럼 지구에서 이미 밥 먹었다. 뭐 먹고 있다. 시간 제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밤 얘기해서 저녁 시간에. 아무튼 그런데 현재 우주 통신은 굉장히 적은 용량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내도 오래 걸리고 심우주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를 획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바로 레이저 통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미 이 발탐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험이 되고 있고, 그래서 레이저 통신을 이용하면 고용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빠른 시간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에 중계위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성을 돌고 있는 중계위성을 이용해 가지고 화성과 지구 사이에 대용량 레이저 통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계위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구를 바라볼 때만, 하루 중에 지구를 바라볼 때만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위성을 이용한 레이저 통신이 아마 이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본적인 몇 가지 기술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위에도 굉장히 많죠.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동안에 그 우주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기술들, 그 다음에 오고 가고 6개월 이상, 왕복 1년 이상 현지가 있는 시간 동안 뭔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달까지 갔다 오는데 뭐 일주일, 한 달 이 정도도 아니고 1년, 2년 그 시간 동안에 우주에 고립돼 있다는 거 아마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동료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 싸움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또 근육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 중력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지만이 우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그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CEO죠.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고 아이언맨의 주인공이죠.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했었죠. 2024년 정도에 이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내겠다. 여기서 정말 유인 탐사선을 이야기하는 건지 뭐 정말 무인인지 모르겠지만 유인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힘들 것 같고 가드에도 착륙은 못할 거예요. 정말
지금 가서 착륙하겠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현재 나사에서는 최소한 빨라봤자 2030년대 후반 이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화성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자 현재 화성까지 유인 탐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궤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어퍼레이션 클래스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지구와 화성이 서로 반대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현지에 좀 짧게만 머물러도 돼요. 한 3, 40일 정도. 그런데 롱 스테이 해가지고 이건 합 클래스라고 하는데 컨정션 클래스라고 해서 지구와 화성이 같은 쪽에 있는 거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지구와 화성이 태양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있을 때는 오고 하는데 오래 걸리는 대신에 현장에는 조금만 머물러도 돼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지구에서 출발합니다. 자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반대쪽으로 쭉 화성으로 가는 거예요. 태양 기준 반대 있으니까 이 반대 어포지션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화성에 머무르고 나서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머무른 다음에 그때 지구로 탐사선을 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쏘는데 자 그냥 지구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 금성 궤도를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의 중력 도움을 받아가지고 턴해가지고 속도를 높여가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갈 때 또는 올 때 한 번은 금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서 와야 돼요. 이럴 경우에 가는 데는 아웃바운드 하는 데는 300일 정도, 310일이 걸려요. 현지에 40일 걸리고 리턴하는데 금성의 중력 도움을 받으면 한 300일 좀 더 걸립니다. 총 미션에 걸리는 시간이 한 660일.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22달 정도 걸리겠죠. 자, 그런데 이 컨정션 미션, 그러니까 이 출발할 때 같은 편에 있을 때 출발하면, 자, 여기서 지구가 출발하면 쭉 화성에 도착을 합니다. 자, 6개월 정도 걸려요. 180일. 그런데 다시 출발하려면 이게 뭐냐면 올해같이 2년 2개월마다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질 때를 기다렸다가 가까워지기 한 서너 달쯤 전에 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지고 그리고 쭉 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화성에 도착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대략적으로 가는데 180일, 오는데 180일 해가지고 우주에서 머무는 시간은 적지만 화성에서 기다려야 다시 한번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545일 정도 걸려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1년 반 이상을 화성에 머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총 탐사 미션 일정이 905일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년 반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클래스 금성 궤도 금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것들은 2년이 좀 안 걸리는데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졌을 때를 이용하면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쪽을 갖다 많이 선택하고 있느냐? 사실은 661일 이거보다는 총 미션 900일 걸리는 것이 가장 그래도 안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기간은 길지만 우주로 비행하는 시간이 훨씬 더 적잖아요. 이건 우주로 비행하는 시간이 자, 다 해가지고 360일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620일이 넘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우주에 비행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고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포지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염두에 안 두고 주로 이렇게 2년 2개월마다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졌을 때 탐사선 날리듯이 유인 탐사선도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좀 바뀌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뉴스 한번 나왔었죠. 금성 대기에 뭔가 생명체의 흔적이 있더라. 그죠? 그 금성 대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그 생명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시아나황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뭔가 이 인산화 화합물인데
기본적으로 뭔가 생명체가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그런 유기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화성 탐사할 때 사람이 직접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금성 대기를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금성 대기에서 그 유기물질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인산화합물을 한번 보고 과연 그 대기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도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이 어퍼시션 클래스가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주에서 머무는 시간이 적은 컨정션 클래스가 좀 더 안정적이고 실제로 이용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궤도일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 컨정션 클래스를 이용하려면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졌을 때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동 거리가 짧아지고 그럼 그만큼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게 지금 2014년부터 2061년까지의 2년 2개월마다 지구와 화성이 가까워질 때의 그 거리거든요. 자, 0에서 1이 지구 태양 거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1AU라고 하는데 자, 0. 자, 2000 올해가 그래도 굉장히 크게 보였죠, 화성이. 2018년하고 올해는 이 지구와 화성까지의 거리가 지구 태양 거리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한 6천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0.4 정도, 0.4니까 1억 5천만에 0.4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4, 5, 20, 6천만 킬로미터죠. 그래서 올해와 2년 전이 가장 가까웠었는데 다시 이 정도 가까워지려면 최소한 11년에서부터 15년 걸린다 이렇게 지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2033년이나 35년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인데 이때 발사를 못한다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사의 그 화성 탐사 계획을 검토한 그런 이제 검토하고 감사한 곳에서는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최소한 기술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10년 이상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그런 기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최소한 화성까지 가는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조 원 이상이 들 텐데 현재 상황에서 그런 돈을 그 짧은 시간에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근데 2033년, 2035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멀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비행 시간이 길어지고 비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무게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만큼 또 연료도 많이 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계속 멀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1월경에 화성과 지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사는 2020년, 24년 하반기에 되겠죠. 올해가 10월 달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7월 달에 발사했거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9월 달 정도에 발사를 할 거고 2025년은 1월 달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2024년 뭐 11월 그러니까 10월이나 11월쯤 발사를 하게 되겠죠. 자, 아무튼 화성에 가는 거 정말 가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사실 가봤자 별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관광 목적이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게 자원 개발 목적으로는 화성을 갈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를 지구의 대안으로서 지구가 못 살게 됐다 해가지고 화성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화성에 가장 좋은 곳보다 좋아요. 최소한 지구는 남극 대륙에 가더라도 공기가 있죠. 그죠? 호흡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두꺼운 옷 입고 있으면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자기장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 63도, 65도. 대기가 지구의 1%, 그 대부분 이산화탄소. 숨도 못 쉬죠, 춥죠, 기압도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바깥이 다 진공 청소기 같이 빨아들이는 데예요.
거기다가 물도 없죠.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도 지구에 사는 게 낫죠. 아무리 지구가 오염되고 된다고 한들, 지구가 아무리 온난화 때문에 나빠진다고 한들 화성보다 좋아요. 그래서 화성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지구로 갖고 오는 건 좋은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구가 정말 어떻게 되지 않는 한, 지구가 정말 사라지지 않는 한 화성이 지구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구가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화성 유인 탐사. 자, 뭐 달 탐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화성 유인 탐사 우리 뭐 제 이야기 들으시는 어린 학생들, 젊은 세대들은 아마 제 나이쯤 됐을 때는 다 화성에 사람이 갔다 이런 얘기 들으실 것 같은데 좀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천문 현상들을 좀 이야기할게요. 자, 이번 주가 수성을 보기 가장 좋을 때 중에 한 번입니다. 자,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에서 봤을 때 수성이 왼쪽으로 가장 멀어질 때를 갖다가 이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으로 제일 멀어지면 이때를 서방 최대 이각이라고 해요. 자, 태양은 항상 남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태양이 바라보는 쪽이 남쪽입니다.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달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수성이나 금성이 태양의 왼쪽에 있을 때를 동방, 오른쪽에 있을 때 서방이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가장 많이 벌어져 있을 때가 태양에서 제일 멀어질 때니까 그때 가장 보기 좋을 때예요. 자, 수성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오행성 중에서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요새 새벽 하늘이 제일 밝은 게 금성이고 저녁 하늘에서 목성, 토성, 화성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은 태양의 안쪽을 돌기 때문에 너무 태양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태양빛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장 멀리 떨어지는 최대 이각일 때는 해보다 훨씬 더 먼저 뜨거나 늦게 져가지고 30분 이상 잠깐이라도 그 수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11월 11일 새벽이 최대 이각이었어요. 뭐 지났지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이각일 때는 자 동쪽 하늘에서 최대 이각일 때가 해보다 가장 먼저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뒤로 가면 해와 같이 뜨기 때문에 보기 어렵죠. 자, 최대 이각일 때 그때가 최대 밝기는 아니에요. 자, 앞그림에서 가장 밝아질 때는 요 무렵이에요. 지구와 같이 내합과 최대 이각 사이가 제일 밝은데 최대 이각이 90도가 아닙니다. 90도가 아니라 해와 최대 이각과 지구가 이게 90도예요. 태양에서 90도가 아니라.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내행성, 수성과 금성이 가장 태양에서 멀어질 때를 최대 이각이라고 하고 그때가 가장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자, 그것이 바로 이번 주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자, 이것은 이제 오늘 새벽, 어제 새벽이었고 오늘 내일 모레 비슷합니다. 거의. 그래서 금성은 아마 누구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한 5시, 4시 반 정도에 금성이 뜹니다. 4시 반 정도에 금성이 뜨고 1시간 정도 후에 수성이 뜨고 그죠? 5시 반 정도에 수성이 뜨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태양이 뜨기 때문에 수성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은 될 거예요. 자, 금성은 마이너스 4등급 정도입니다. 1등선보다 100배 이상 밝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동쪽 하늘에서 와 밝다 느끼는 게 바로 금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성도 밝기가 지금 마이너스 0.5등급 되기 때문에 1등선보다는 좀 밝아요. 하지만 지평선 근처에 있어가지고 쉽게 찾기 어려운데 자 이번에는 바로 옆에 스피카라고 하는 1등성 천여자리에 1등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금성이 보였다. 금성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서 금성 아래쪽에서 밝은 별 2개를 찾으면 돼요. 아마 이 2개 말고 거의 안 보일 거예요. 이런 별도 거의 안 보입니다. 그 중에 조금 더 아래쪽에서 밝은 게 수성이에요. 위쪽에 있는 게 1등성 스피카고요. 자, 금성만 갖고 찾기 힘들 수 있는데 옆에 스피카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수성을 찾기가 쉽습니다.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동쪽이 좀 지평선에 튀어 있어야 되겠죠. 자, 수성, 물숫자 수성이지만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수성을 보면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수성을 보면 목숨 숫자 수성을 써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 운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소원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있겠지만,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 자, 이번 주에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동쪽이 트인 곳에서 새벽 하늘에서 금성 아래쪽에 빛나는 수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조금씩 내려가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자, 13일 날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는 좀 더 예뻐요. 자, 금성이 있고 스피커가 있고 수성이 있고, 수성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자, 더 늦기 전에 봐야 돼요. 바로 이 금성 옆에 아주 왼쪽으로 볼록한 달이 있어요. 무슨 달이죠? 금달. 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합삭, 달이 안 보이는 합삭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내일 새벽에는 아주 얇은 눈썹 같은 달이 뜹니다. 자, 그래서 밤하늘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사실은 제가 봐서 제일 예쁜 게 달이에요. 망원경 볼 때 달이고, 달도 이렇게 둥근 보름달보다 아주 가느다란 눈썹 같은 달이 눈으로도 예쁘고 망원경으로도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자, 그 달 옆에 밝게 빛나는 금성이 있을 때가 정말 예뻐요. 자, 새벽 하늘에서 내일 새벽에 날씨 혹시 맑은 데 계시면 이 금성 옆에서 달과 같이 있는 거 보시고 그 밑에 쪽에서 수성같이 같이 보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시간이 대략 한 6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해 뜨는 시간이 7시 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동쪽에 트인 곳에서, 근데 동쪽에 아파트 있다든가 뭐 이러면 안 보여요. 자, 동쪽 안에 트인 곳에서 달 옆에 밝게 빛나는 금성 보시면서 아름답다 느끼시고, 그 아래쪽으로 스피커와 수성, 특히 목숨 숫자를 쓸 수 있는 장수하는 별 수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별자리 여행의 주인공은 열 아들이 부럽지 않은 딸 바보 아빠, 에티오피아의 왕 케피오스의 별자리입니다. 자, 북극성 근처에서, 자, 북극성이 여기 있는데 북극성에다가 신화석을 보면 북극성에다 발을 올려놓고 있는 굉장히 건방진 그런 왕입니다. 북극성이 거의 하늘에서 최고의 황제의 별이죠. 그 북극성에다가 그림을 보면 거의 발을 올려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케피오스 옆에는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 케피오스의 부인이죠. 부인이고, 그 뒤쪽으로는 자, 페르세우스 둘의 사위죠. 그 위쪽으로는 안 보이지만 둘의 딸인 안드로메다 공주가 있죠. 자, 케페우스는 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손잡벌이에요. 손잡벌인데, 자, 이 케페우스라고도 하고 케페우스라고 하죠. 원래 C가 C 발음을 라틴어 발음으로 하면 케페우스가 맞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에서 교육받고 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C 발음을 S 발음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을 한다면 원래 문학 우리나라 마취법 통일화를 위하면 이 별자리 이름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케페우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발음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데서 이제 세페우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우리 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세페우스라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케페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케페우스 자리는 전혀 사람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자, 오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전체로.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삼각형이 있어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이렇게 오각형 모양의 교회당이 많았습니다. 여기 십자가만 있어 교회당인데,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크리스마스 때 사탕 주고 해가지고 많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 앞에 자그마한 삼각형, 시골에 가면 교회 앞에서 삽살개가 돌고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캐피어스 자리를 교회당과 삽살개 이런 별명으로 많이 불렀거든요. 자, 이 북극성 아직까지도 별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늘에서 제일 밝은 별이 북극성이 아닙니다. 자, 카시오페아와 똑같은 이등성 별들이 이등성의 별입니다. 이등성의 별이 있는 북극성이 발을 올리고 있는 오각형 모양의 별자리. 그러니까 카시오페이아 자리가 뜨면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왼쪽에서 오각형 모양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삼각형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자, 그 서쪽으로 여름철 별자리인 직녀와 백주 자리의 뒷내부 여름철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별들이 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두칠성 안 보이죠? 자, 북두칠성은 가을에 제일 안 보여요. 바로 이 밑에 있잖아요. 지평선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두칠성은 1년 내내 보이는 별이다. 그래서 주국성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평선이 완전히 트여 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북쪽에 지평선이 트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녁 하늘에서 북두칠성 안 보입니다. 최소한 북두칠성을 보려면 자정 넘어서 거의 새벽으로 가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사진 좀 찍느라고 새벽 한 2시까지 있었는데 2시쯤 되니까 거의 북두칠성이 대부분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올라오려면 한 3시는 돼야 돼요.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온다는 것은 카시오페아가 또 옆으로 지고 있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카시오페아가 높이 올라왔을 때 그 왼쪽으로 오각형 모양의 별자리 에티오피아의 왕 케피오살입니다. 자, 제가 열하루도 부럽지 딸 바보라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외동딸 안드로메다 하나를 키운 거예요. 근데 너무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엄마 아빠가 항상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제일 예뻐 하다가 결국은 바다의 요정들한테 미움을 사게 되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바다 요정들이 이제 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에티오피아가 괴물 고래의 습격을 받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본인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지만 그 재앙에서 풀려날 수 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드로메다를 갖다가 괴물 고래한테 제물로 바쳐요.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닷가 절벽에 묶여 있는데 그때 영웅 페르세우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세우스가 신화에 그래요. 날개 달린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 신고 딱 날아가다가 안드로메다를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내려와가지고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고 이 페르세우스가 메사의 머리를 자른 거잖아요. 메사의 머리를 가지고 괴물고래를 돌로 만들고 그죠? 물론 이제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안드로메다를 구하기 전에 장인 장모한테 케피오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한테 자 구해드릴 테니까 안드로메다 공주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확답을 받고서 구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고요. 신화 속의 이야기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잘 둔 여러분들 부럽지 않은 아주 똑똑하고 이쁜 딸 하나 안드로메다 두는 덕에 자 아주 영웅 페르세우스를 사이로 맡게 되고 본인들도 밤하늘의 별자리가 돼서 영원히 빛나는 그런 영광을 갖게 된 아주 위대한 행복한 아빠 케페우스의 별자리입니다. 자, 저는 이 케페우스 자리를 보면서 항상 우리 딸이 생각나고 와 정말 딸 바보 아빠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딸 바보 아빠의 별자리 케페우스 자리가 오늘의 주인공이었고 오늘 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도시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좀 흐린 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제가 이것을 이제 요새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별자리 사진 찍는 거에 취미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별자리 찍을 정도로 하늘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 찍어 보니까 이렇게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고 그 밑에 쪽으로 오각형 모양의 케피오스 자리가 나타납니다. 그냥 얼핏 봐서는 잘 몰라요. 항상 카시오페아를 길자리 삼아서 그 카시오페아가 도는 북평을 중심으로 카시오페아가 도는 방향의 앞에 항상 남편이 먼저 가고 뒤에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오페아 자리보다 먼저 떠가지고 먼저 나타나서 길을 밝혀주고 있는 오각형 모양의 케피오스 자리 바로 옆에는 삽살개 모양의 작은 삼각회가 있습니다. 교회당과 삽살개 그리고 옆으로 북극성 찾는 방법은 뭐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카시오페아를 양쪽으로 연결해가지고 가운데 별을 이어서 5별이 가면 북극성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했던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웹진에 연재했던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번 천문연사 스성의 서방 최대위가 그 다음에 달과 금성을 함께 볼 수 있는 예쁜 날 내일 새벽 그리고 케피오스 자리에 이야기 해드렸고 지난주에 이어서 달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자, 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물론 1969년 암스트롱이 처음 갔다 온 것이기도 하지만 2024년 알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또다시 탐사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물론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되고 바이든 당선자가 되면서 아르테미스 계획이 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급하게 달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달에 갈 것 같긴 해요. 자, 달 얘기 좀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금음달과 초승달을 이용해서 방향 찾는 법 알려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보름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둥근 보름달 굉장히 좋아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달에 토끼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달이 좀 밝으니까 둥근 보름달이 뜬 날은 밖에 나가서 춤도 추고 놀고 강강수월래 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 바로 데이트하는 날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월 대보름 이런 날은 풍금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석 한가위 보름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가로등이 없었으니까 밤에 데이트하려면 달 뜨는 날이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친숙한 보름달이었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보름달 뜨는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달에 토끼가 아니라 늑대인간 마귀가 있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달에 토끼나 늑대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토끼나 늑대 인간은 살 수 없죠. 하지만 있습니다. 검게 보이는 부분이 토끼의 모습인데요. 자, 이 부분은 바다라고 불리는 지형인데 물이 있어서 바다가 아니라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지하에 있는 용암이 흘러나와서 검게 굳은 제주도와 같은 현무암층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 지형이 마치 토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토끼의 귀가 있고 얼굴이 있고 가슴, 엉덩이, 꼬리가 있고 다리 온물이고 절구절을 몽둥이. 자, 그리고 제가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얀색 부분이 육지인데 이 부분이 늑대인간의 몸입니다. 이게 늑대인간의 어깨고요. 이게 목인데 여기가 턱, 이빨, 코, 귀 하나 있고 귀 둘이 있고 여기 손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늑대인간이 울부짖는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 뜬 날은 밖에 안 나갔어요. 드라큘라 늑대인간들 영화 보면 항상 밤 12시 보름달 뜬 날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끼, 이렇게 토끼 모양. 근데 아니라고 우기면 할 말 없어요. 근데 그러려니 하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고. 근데 그림만 보면은 다람쥐가 알만 까먹는 모습처럼도 보여요. 다람쥐의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손, 발. 그죠? 사실 다람쥐 알만 까먹는 모습은 저도 한동안 몰랐었는데 제가 2001년도에 그해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민천문대 중에 하나인 영월 별마로 천문대를 처음 오픈해가지고 제가 기획하고 오픈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동안 이제 강연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부산에서 온 그 당시에 1학년 꼬맹이 하나가 지금 꽤 오래됐겠지만 그 당시에 1학년이 저한테 선생님 저기 다람쥐가 알만 까먹고 있네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다람쥐처럼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달에서 다람쥐가 보이나요? 늑대인간이 보이나요? 토끼가 보이나요? 보기 나름이죠. 아무튼 우리는 보름달을 좋아했기 때문에 달이 없는 금음날, 해기 되는 날은 밖에 거의 안 나왔어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나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귀신들,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도깨비까지도 달이 없는 밤에 나타나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보름날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보름날 밤에 서양 귀신들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또 그림을 보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달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보름달이 떴는데 두 남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도장해 보이나요? 자, 차이는 뭐예요? 모양이 좀 틀린 거죠? 자, 여기는 토끼의 귀가 아래쪽에 가 있습니다. 여기 토끼의 귀가 위쪽에 가 있어요. 토끼의 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림 보세요. 자, 달이 높이 떴을 때, 등단이 높이 떴을 때는 토끼의 귀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게 달은 지구가 달에 비해 훨씬 더 크잖아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달은 똑바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이에요. 높이 떴을 때, 제일 남쪽에 왔을 때 남과 북으로 똑바로 서 있습니다. 토끼의 귀가 있는 곳이 가운데예요. 여기에 이 방향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를 때는 귀부터 떠올라요. 보름달은 귀부터 떠올랐다가 높이 뜨면 귀가 가운데 가고 서쪽으로 질 때는 귀부터 집니다. 토끼의 귀가 위에 있으면 저녁 때 동쪽, 가운데 있으면 한밤중에 남쪽, 토끼의 귀가 아래쪽에 있으면 새벽에 서쪽입니다. 보름달은 태양의 정반대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럼 그러면 다르게 보이죠? 왼쪽 그림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보름달이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어차피 지는 건 서해안이죠.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고요. 두 커플은 새벽에 서해안 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커플은 토끼 귀가 위로 가 있어요. 뜨고 있는 거죠. 뜨고 있으니까 저녁에 동해안이에요.
바다니까. 그래서 이 커플은 저녁에 동해안과 손 붙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가까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비행기들 사진도 많이 나오죠. 토끼 귀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사진은 토끼 귀에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저녁이에요. 저녁 떠오르는 거예요. 저녁에 떠오르는 달입니다. 그 저쪽이 동쪽이니까 그걸 배경으로 저녁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건데 저쪽 달의 반대쪽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저쪽 동쪽에서 달이 뜨고 있으니까 이 비행기는 저녁 때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토끼 귀가 밑으로 가 있죠. 그럼 뭐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니까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비행기는 여러분들이 있는 쪽이 바로 해가 뜨는 동쪽이에요. 새벽에 동쪽에서 바라보니까 저쪽에서 자, 달이 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죠. 자, 비행기에 붉게 물든 빛이 비쳐가지고 약간 불그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비행기가. 그죠? 좀 더 머리 쓰면 이 비행기는 지금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달은 토끼의 귀가 밑에 있으니까 자, 시간이 언제예요? 네. 정답은 토끼의 귀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고 있습니다. 새벽에 서쪽으로 지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토끼 귀의 위가 있으니까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자, 저녁 때 달이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름달의 모양을 가지고 뜨고 지는 것들 방향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자, 오른쪽으로 볼록한 달들은 저녁달이다 해가지고 그 초승달은 저녁달, 저녁에 서쪽 하늘을 지고 있는 달들이고 왼쪽으로 볼록한 금음달은 새벽달이다. 특히 내일 새벽에는 왼쪽으로 볼록한 금음달 옆에 금성이 같이 보이고 그 아래 수성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성에 대한 이야기, 화성 가는 탐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밤하늘 이야기, 거기에다가 보름달의 모양에 숨겨진 비밀들, 늑대인간과 토끼 이야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해 주시고 뭐 여기다 댓글로 달아주셔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혹시 상황이 되면 라이브를 하고 안 되면 이렇게 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사이언스 타임즈 그 과학창의재단에 나오는 사이언스 타임즈에 올려진 글인데요. 일단은 제목은 다음 주 주제는 이제 가을 하늘에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별자리, 도마뱀자리하고 조랑말자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가 사자자리 유성우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별똥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한 주인데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우주 탐사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제 못하고 오늘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해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자, 날 맑으니까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오셔가지고 별 관측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주고구려 천문과학관 별박사 이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